누구세요? 할아버지, 저 옆집 수진이에요. 김태수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은 채 서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파스랑 약 좀 사왔어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고맙네. 수진이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할아버지, 누가 오셨어요? 안쪽 방에서 긴 머리의 젊은 여성이 나왔습니다. 수진은 손에서 들고 있던 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수진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수진은 부엌에서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김씨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릴 거예요? 식탁에 앉아있던 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어제 복도에서 봤는데 걸음걸이가 영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수진은 밑반찬 몇 가지를 작은 통에 담았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 혼자 사시는 노인이 챙겨 먹기 좋은 반찬들이었죠. 옆집 김태수 할아버지는 80이 넘은 분이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 사시면서 매일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수지는 몇 년 전부터 가끔씩 반찬을 만들면 할아버지 댁에 갖다 드리곤 했습니다. 그분도 참 고생이 많으시지. 민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20년 전 그 일 말입니다. 민호가 출근하고 혼자 남은 수지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층 아파트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요. 지연아. 수진의 입에서 작게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6살 때 잃어버린 딸. 지금쯤이면 26살이 되었을 그 아이. 오후가 되자 수지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1층에서 김태수 할아버지가 타셨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계셨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수진 씨. 어디 가시나? 장 보러 가요. 할아버지는 지금 들어오세요? 응, 오늘은 일찍 들어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허리를 약간 구부린 채 걷는 모습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허리가 좀 뻐근해서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에이,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뭐.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지만 수진의 눈에는 그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파스랑 소염제 좀 갖다 드릴게요. 저희 집에 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저녁 때 한번 들를게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장을 보면서도 할아버지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약국에 들러 파스와 소염제를 샀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아프시면 얼마나 힘드실까 싶었습니다. 저녁 때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여보, 저녁 먹고 옆집 할아버지한테 약 좀 갖다 드리고 올게요. 할아버지가 어디 편찮으시대요? 허리를 다치신 것 같아요. 낮에 봤는데 걷기도 힘들어 보이시더라고. 그럼 내가 같이 갈까요? 아니요. 금방 다녀올게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수지는 파스와 약을 챙겼습니다. 아까 담아둔 반찬도 함께 들고 옆집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느릿느릿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할아버지, 저 옆집 수진이에요.
아, 잠깐만.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수 할아버지가 허리를 구부린 채 문을 잡고 서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불편하시죠? 제가 파스랑 약 좀 사왔어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고맙네. 반찬도 좀 가져왔어요. 드시고 힘내세요. 수진이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누가 오셨어요? 안쪽 방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긴 머리의 젊은 여성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수진의 발이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그 눈매, 그 인매, 수진의 손에서 들고 있던 반찬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손녀예요. 다른 지방에서 일하다가 오늘 집에 왔어요. 김태수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아, 손녀분이 계셨구나. 수지는 그 여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얼굴은 수진이 20년 동안 잊지 못했던, 꿈에서도 수없이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6살이었던 딸 지연이가 자라면 저렇게 생겼을 것 같은 바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젊은 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워서. 수지는 황급히 반찬통과 약을 할아버지께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저는 먼저 들어갈게요. 고맙네. 고마워. 수지는 비틀거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벌써 왔어요?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민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수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대체 무슨 일이? 지연이에요.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옆집에 지연이가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김씨 할아버지 손녀라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애가, 그의 얼굴이. 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아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요. 정말이에요. 지연이랑 똑같아요. 눈매도 코도 입도 모든 게 똑같아요. 당신이 지연이를 너무 보고 싶어서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이 아니에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지연이에요. 어미가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겠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그때, 급하게 짐을 싸서 피신하려던 밤, 어린 지연이를 데리고 차를 몰고 가다가,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뒷좌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누가 들이받았는지도 몰랐습니다. 뺑소니였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지연이가 사라졌고 경찰이 와서 수색을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여보, 수진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확인해봐요. 제대로 확인해봐요. 제발. 민호는 아내의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확인해 봅시다. 그날 밤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본 그 여자의 얼굴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웃을 때 눈꼬리가 내려가는 모습, 말할 때 인매가 움직이는 모양, 모든 게 지연이와 똑같았습니다. 정말 지연이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해서 보고 싶은 걸 보는 걸까? 하지만 수진의 가슴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20해가 지났어도 엄마의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민호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제대로. 어떻게요? 일단 그 아이를 다시 봐야 해요. 그리고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DNA 검사요? 그것만이 확실한 방법이에요. 머리카락이든 뭐든 그 아이의 DNA를 구할 수 있다면. 수진은 남편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확실하게 알아야 해요. 두 사람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얇은 벽 너머 옆집에서도 누군가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진 씨가 하은이를 보고 놀라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설마 알아챈 건 아니겠지. 할아버지의 손이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비 오는 길에서 울고 있던 어린아이. 차 사고 현장 근처에서 혼자 떨고 있던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긴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수지는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죠. 거실 창문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창가에 서서 옆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이 꺼진 채 조용했습니다. 정말 지연이일까? 아니면 내가 미친 걸까? 하지만 어젯밤에 본 그 얼굴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지연이가 6살 때 가지고 있던 그 특유의 눈웃음, 말할 때 살짝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고개,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잠 못 잤어요?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요. 나도 한숨도 못 잤어요. 민호가 아내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이를 잃어버렸을 때 경찰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주변을 다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했죠. 아마도 누군가 데려갔을 거라고. 그럼 정말로 누군가 우리 지연이를 데려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집 할아버지를 의심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착하고 성실하게 사시는 분이 설마.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일단 차근차근 확인해 봅시다. 민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침 8시 민호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 나가 볼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쓰레기 버리러요. 혹시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수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옆집 문을 힐끔거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돌아보니 바로 그 젊은 여자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제 옆집 아주머니시죠?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선명했습니다. 지연이와 너무나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응, 안녕. 할아버지는 좀 어때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제 파스 붙여드리고 약 드셨더니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다행이네.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아, 저요? 김하은이에요. 김하은.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은이 예쁜 이름이네요. 몇 살이에요? 26이에요. 26. 지연이도 올해 26이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오래 살았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수지는 다음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가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어떻게 할아버지와 살게 되었는지. 하지만 너무 많이 물어보면 이상하게 여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이시네요. 네,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세요. 하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그 표정이 너무나 지연이를 닮았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잠을 좀 못 자서. 그럼 저는 들어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하은이 손을 흔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걸음걸이까지 지연이와 똑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민호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이름이 김하은이래요. 여보. 그리고 나이도 26. 김하은. 민호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대요. 부모가 없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해요. 그것만이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그 아이의 DNA를. 그때 수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머리카락이요. 머리카락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 오후 수진은 다시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약과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수 할아버지가 한결 나아 보이는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제 약 먹고 많이 좋아지셨나 봐요. 그래요.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과일도 좀 가져왔어요. 하은이도 먹고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요, 뭐. 수진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아파트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하은이의 짐인 듯한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없나요? 응, 잠깐 나갔어요. 친구 만나러. 아, 그렇구나. 수지는 실망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할아버지, 화장실 좀 쓸게요. 그래요, 저기 안쪽에 있어요. 수지는 화장실로 향하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방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 하은이의 방인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수지는 잠깐 그 방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물 한 잔만 주세요. 수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할아버지가 물을 따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간 수지는 화장대를 살폈습니다. 빗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빗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빨리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뽑아 손수건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여기 물이에요. 할아버지가 물을 들고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지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갈게요. 푹 쉬세요. 수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긴 머리카락 서너 가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구했어요. 머리카락이요. 수진이 손수건을 보여주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잘했어요. 내일 당장 병원에 가봅시다. 우리 집에 지연이 머리카락 남은 게 있을까요? 어릴 때 태몽록이 있잖아요. 거기 태몽이랑 머리카락 조금 보관해뒀던 거 기억나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 장롱 깊숙이 넣어뒀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방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장롱을 열고 맨 아래 서랍을 뒤졌습니다. 낡은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연이의 탯줄과 함께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지연이의 첫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해 전 아기였던 지연이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이제 알 수 있어요. 진실을 알 수 있어요. 민호가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병원에 가요. DNA 검사를 의뢰합시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만약 정말 지연이라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당장 달려가서 안아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는 할아버지를 부모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타나면 그것도 생각해야죠. 하지만 일단은 확인부터 해야 해요. 민호가 아내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부부의 가슴 속에 희망이라는 이름의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집에서는 다른 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20해 전 처음 하은이를 만났던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길가에서 울고 있던 어린아이. 차 사고 현장 근처에서 떨고 있던 그 아이를 안았을 때의 느낌. 이러면 안 되는데. 신고해야 하는데.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신의 품에서 겨우 울음을 그쳤을 때 할아버지는 차마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은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한 채로요. 다음 날 아침 8시 민호와 수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2개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연이의 어릴 적 머리카락, 다른 하나는 어제 구한 하은이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떨리네요.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택시 안에서 손을 꼭 쥔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곧 알 수 있어요. 민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실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상담실로 들어가자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맞아주었습니다. DNA 검사를 의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신가요? 친자 확인입니다. 2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찾은 것 같아서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2 샘플 모두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민호가 2개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몇 가닥 있네요. 충분합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신가요? 20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길게 느껴지네요. 수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의사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릴게요.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집에 가요. 평소처럼 지내야 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지낸다는 게 가능할까요?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널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옆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하은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우리 지연이일까? 그날 오후 수지는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데 멀리서 하은이가 보였습니다. 친구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카페 앞에서 하은이가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혼자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는 작은 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앉아 있는 모습, 다리를 꼬는 습관, 머리를 쓸어 넘기는 동작, 모든 게 어릴 적 지연이와 똑같았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아 재빨리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은이를 봤어요. 공원에서요.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아니에요. 우연히 봤어요. 그런데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모든 게 지연이랑 똑같아요. 앉는 모습, 걷는 모습, 심지어 머리 넘기는 습관까지. 당신이 너무 간절해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분명해요. 엄마가 딸을 못 알아보겠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궁금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지연이일까?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일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수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연락이 왔나 하고요. 하지만 아직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오늘도 연락 없었어요? 네. 기다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끄는 소리 같았습니다. 수진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글쎄요. 누가 짐을 옮기나 보네요. 두 사람은 다시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옆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우편물이 여러 개 끼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편물도 안 가져가시네. 수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외출하셨나? 수지는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어도 옆집은 조용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옆집이 이상해요. 왜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무 인기척이 없어요. 문틈에 우편물도 그대로 끼어 있고요. 며칠 어디 가셨나 보죠? 민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묘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호 씨 되시나요?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실입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나와서 연락드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그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두 샘플의 DNA가 99.98% 일치합니다. 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민호의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모녀 관계가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남편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뭐래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일치한대요. 99.98%. 순간 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이, 정말 우리 지연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20해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민호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당장 가봐야 해요. 옆집에 가서 말해야 해요. 그래요. 지금 당장. 두 사람은 서둘러 옆집 문 앞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계세요? 하은 씨. 민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상한데. 수진이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멈춰섰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방, 부엌. 어디에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람만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구만 남아있을 뿐 모든 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버렸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도 깨끗했습니다. 부엌 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사 간 거예요. 완전히 이사를 간 거예요. 민호가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언제요? 대체 언제 이렇게 몰래? 수지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젯밤에 들렸던 그 소리가 짐 싸던 소리였구나.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왜요? 왜 갑자기 이렇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치챈 거예요. 우리가 알아챘다는 걸 할아버지가 눈치챈 거예요. 당신이 자꾸 관심을 보이니까. 그럼 어떡해요? 이제 어떻게 찾아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당장. 민호가 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실종된 딸을 찾았는데 다시 사라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나왔어요. 도와주세요. 수진은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이제야 널 찾았는데 또 잃어버릴 순 없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20해 만에 찾은 딸이 다시 사라진 저녁이었습니다. 민호는 핸드폰을 붙잡고 경찰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딘가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하은이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나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미안하다, 하은아.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김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민호와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2시간 동안 진술서를 쓰고 DNA 검사 결과를 제출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성인 실종 사건은 본인 의사가 있을 수 있어서요. 게다가 김태수 씨가 범죄를 저지른 건지도 확실하지 않고 담당 형사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유괴한 거잖아요.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아이를 구조했을 수도 있고요. 일단 소재 파악부터 해보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진전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원래 끊은 지 오래였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찰만 믿고 있을 순 없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야죠. 우리가 직접.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김태수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걸 다 적어봅시다. 혹시 단서가 있을지 몰라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사셨어요.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이으셨고 자주 가시던 곳이 있었나요? 복지관이요. 가끔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래요. 내일 아침에 복지관부터 가봅시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두 사람은 동네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입구에서 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김태수 씨요? 네, 알죠. 자주 오셨는데 며칠째 안 보이시네요. 혹시 할아버지가 어디 연고지가 있다든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으셨나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말씀이 별로 없으셔서. 아, 그런데 한 번은 고향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경상도 어디라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경상도요? 네, 시골 마을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거기서 농사를 지으셨다고. 수진이 재빨리 메모했습니다. 복지관을 나온 두 사람은 다음으로 슈퍼마켓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곳이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요? 착하신 분이죠. 근데 왜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어디 가신다는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글쎄요. 아, 맞다. 며칠 전에 오셔서 라면을 한 박스 사가셨어요. 여행 가냐고 물었더니 그냥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여행이요? 네, 그것도 긴 여행인가 봐요. 생필품도 많이 사가셨거든요. 민호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리 계획한 거예요. 우리가 눈치채기 전부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는 옆집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김태수 씨 전입신고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보여드릴 수가. 저희 딸을 찾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민호가 사정했습니다. 관리소장이 한숨을 쉬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이전 주소가 나와 있네요. 경남 합천군. 합천이요? 민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합천이에요. 할아버지 고향이 합천이에요. 그럼 거기로 갔을까요? 아마도요. 다른 갈 곳이 없을 테니까. 당장 가봐요.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합천이 넓어요. 무작정 가면 안 돼요. 좀 더 알아봐야 해요. 민호는 인터넷으로 합천군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민등록과에 연결되었습니다. 김태수라는 분의 과거 주소를 알고 싶은데요. 본인이 아니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2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민호의 간절한 목소리에 담당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잠시만요. 김태수 씨요? 여기 기록이 있네요. 합천군 대병면 대병리. 민호는 재빨리 메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민호는 즉시 지도를 검색했습니다. 대병리, 산골 마을이네요. 언제 출발해요? 내일 새벽에 가요. 오늘 짐 싸고 쉬어야 해요. 그날 밤 수지는 가방에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걸릴지 아니면 몇 주가 걸릴지.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딸을 찾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장롱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상자 안에는 지연이의 어릴 적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이를 찾으면 보여줘야죠.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꼭 찾을 거예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새벽 5시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사라지고 산과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수지는 잠도 자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기다려. 엄마가 지금 가고 있어. 합천터미널에 도착한 두 사람은 택시를 탔습니다. 대병리로 가주세요. 대병리요? 거기 완전 산골인데. 무슨 일로 가시나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가족을 찾으러 가요. 택시는 좁은 시골길을 한참 달렸습니다. 포장도 안 된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여기가 대병리예요. 그런데 찾으시는 집이 어디예요? 김태수 씨 댁이요. 80 넘으신 할아버지. 김태수 씨요? 아, 그분이라면 알죠. 여기 토박이신데. 근데 10년 전에 서울로 가셨어요. 집은 비어 있을 텐데. 혹시 최근에 다시 오신 건 아닐까요? 글쎄요. 마을이 작아서 새로 오면 금방 소문나는데. 아, 저기 마을회관에 가서 물어보세요. 택시는 마을회관 앞에 섰습니다. 작은 시멘트 건물이었습니다. 회관 안에는 노인 몇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민호가 들어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수 씨를 찾고 있는데요. 김태수? 아, 그 친구 말이가 서울 갔다가 며칠 전에 왔더라고. 한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민호와 수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지금 어디 계세요? 옛날 집에 있을 거야. 여기서 10분쯤 걸어 올라가면 돼.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회관을 나섰습니다. 찾았어요. 정말 여기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가요. 너무 급하면 또 도망갈지 몰라요. 두 사람은 마을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좁은 오솔길이 산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걷기가 쉽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저 멀리 낡은 기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저기, 수진이 가리켰습니다. 집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누가 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민호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비됐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민호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안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희예요. 옆집에 살던.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수 할아버지가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민호와 수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하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긴 추적 끝에
마침내 딸 앞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하은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선 민호와 수진을 보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파트 옆집 아주머니. 그리고 안녕하세요, 하은 씨.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눈가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김태수 할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좁은 마루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은이는 영문을 모른 채 할아버지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분들이 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은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 씨,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저한테요? 네. 먼저 이걸 보여드려도 될까요? 민호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DNA 검사 결과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하은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의학 용어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예요. 당신과 제 아내의 DNA를 검사한 거예요. DNA 검사요? 왜 저랑 아주머니의 DNA를? 하은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99.98% 일치합니다. 모녀관계라는 뜻이에요. 순간 하은이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우리 딸입니다. 20년 전에 잃어버린 우리 딸 지연이에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김하은이에요. 할아버지 손녀고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았어요. 하은아. 김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은이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할아버지 손녀 맞죠? 하지만 김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대답해 주세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은아. 김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너는 내 친손녀가 아니야. 하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민호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나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잘 됐어요. 직원도 10명 넘게 두고 아파트도 장만하고 행복했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부도가 났어요. 하루아침에 몇 억이 날아갔죠. 은행 대출도 있었고 막막했어요. 그때 누군가 소개해줬어요. 급한 돈을 빌려준다고. 사채업자였어요.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이자만 갚으면 된다고 했어요. 회사만 정상화되면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민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원금의 3배가 되어 있었어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죠. 그들은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회사에도 오고 집에도 찾아오고 협박 전화도 수없이 걸려왔어요. 지연이가 겁에 질려 있었어요. 6살짜리 아이가 무서운 아저씨들 때문에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도망치기로. 일단 피해서 돈을 모아 갚기로요. 민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당신 엄마는 먼저 시골에 있는 친정에 가 있었어요. 나는 지연이를 데리고 뒤따라가기로 했죠. 밤에 몰래 떠나려고 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지연이를 뒷좌석에 태웠어요. 카시트에 앉혀서 안전벨트도 채웠죠. 지연이는 졸린 얼굴로 노란 토끼 인형을 안고 있었어요. 하은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노란 토끼 인형. 어딘가 익숙한 기억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나왔는데 뒤에서 차 한 대가 따라오는 게 보였어요. 사채업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우리가 도망친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빨리 달렸어요. 빗길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연이는 뒷좌석에서 울고 있었죠. 아빠 무서워 하면서 그들도 속도를 높였어요. 우리 차를 막으려고 옆으로 바짝 붙었어요. 나는 핸들을 급하게 꺾었어요. 그런데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끄러졌어요. 빗길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었어요. 그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받았습니다.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이랑 부딪혔어요. 옆면이, 뒷좌석 쪽이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유리창이 다 깨져 있었어요. 비가 차 안으로 쏟아지고 있었고 뒷좌석을 봤는데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연이가 없었어요. 카시트는 부서져 있었고 안전벨트는 끊어져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지연이가 사라진 거예요. 구급차가 왔고 경찰이 왔어요. 주변을 다 뒤졌지만 지연이는 없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수진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경찰은 사고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나갔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신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 딸이 사라진 거예요. 김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나도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죠. 우리는 사고 소리를 들었어요. 쿵 하는 큰 소리. 달려가 보니 차들이 부딪혀 있었고 사람들이 119에 신고하고 있었어요. 김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길 옆 풀숲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이 우는 소리였죠. 아내가 먼저 발견했어요. 작은 여자아이가 진흙탕에 쓰러져 울고 있었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고 노란 인형을 꼭 안고 있었죠. 하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엄마, 아빠 하면서 울더군요. 사고차 쪽을 가리키면서 경찰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래야 했죠. 하지만 김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이 아이 부모가 죽었을지도 몰라. 저 차 사고 보이지 않아?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우리 품에서 우리 부부는 자식이 없었어요. 평생 자식 복이 없어서 둘이 외롭게 살았죠. 그런데 그날 밤 하늘이 우리에게 아이를 보내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데려왔어요. 신고하지 않고 그냥 우리 손녀라고 하면서 키웠어요. 김태수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죄를 지었어요. 남의 자식을 훔친 거예요.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하은이 진짜 부모를 찾아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하은이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하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당신이 6살 때까지 우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에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아기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사진 속의 어린 소녀는 노란 토끼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사진 속의 어린 소녀는 분명 자신이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진짜 저예요? 그래요. 우리 지연이에요. 우리 딸이에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은이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밤, 차 안에서 울던 기억, 큰 소리와 함께 몸이 날아가던 느낌, 그리고 따뜻한 품에 안겼던 기억.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하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김하은이에요. 할아버지 손녀예요. 그게 제 정체예요. 하은아. 할아버지가 손을 뻗었지만 하은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지금 혼란스러워요. 하은이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마루에는 3사람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쥔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수지는 말없이 닫힌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왔어.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구나.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집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방 안에서 하은이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김하은? 아니면 강지연?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긴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6해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게 모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김하은이 아니라 강지연이라고? 할아버지가 내 친할아버지가 아니라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가끔 꿈에서 봤던 장면들, 비 오는 밤 차 안에서 누군가를 부르며 울던 기억, 엄마 아빠하고 울부짖던 목소리, 그게 단순한 꿈이 아니었던 걸까요? 하은이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어릴 적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낡은 물건 하나, 노란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한쪽 귀가 떨어져 나가고 색이 바래고 솜이 빠진 낡은 인형.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 인형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인형은 어디서 난 거예요? 그건 네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란다. 어렸을 때요? 언제요?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네가 안고 있었어. 그때는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 인형이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은이는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루에서는 3사람이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수지는 방문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물 좀 드릴까요?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여관이라도 잡으시겠어요? 이 동네엔 변변한 숙소가 없지만. 아니요. 여기 있겠습니다. 지연이 곁에 있고 싶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마루에 이불을 깔아드릴게요. 김태수가 벽장에서 이불을 꺼내 마루에 깔았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민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왜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에요. 김태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외로웠어요. 김태수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아내와 둘이 평생을 살았지만 자식이 없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명절 때면 남들은 다 자식들 손주들이랑 모이는데 우리는 둘만 덩그러니 밥을 먹었어요. 그게 남의 자식을 훔쳐도 되는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다. 물론 안 되죠. 나도 알아요. 하지만 김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그 아이를 진짜 손녀처럼 키웠어요. 못 먹이고 못 입힌 것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알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 당신들이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상상이 가요. 나도 부모였다면, 자식을 잃었다면 미쳐버렸을 거예요. 김태수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나는 다 받아들일 겁니다. 감옥에 가든 처벌을 받든 다 받아들이겠어요.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네, 지연이에요. 우리 딸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 아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먼저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요. 20년을. 근데 막상 찾고 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민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은이 방에서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하은이가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마루에 세 사람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김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은아, 물 좀 주세요. 김태수가 서둘러 물을 따라왔습니다. 하은이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수진이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그럼요. 뭐든 물어보세요. 제가 정말로 두 분의 딸이 맞나요? 맞아요. DNA 검사 결과도 나왔고, 사진도 있고, 그럼 제 원래 이름은 뭐예요? 강지연이에요. 지연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지연. 하은이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26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아이였어요? 밝고 씩씩한 아이였어요. 웃는 걸 좋아했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했죠. 특히 동요 아기 염소를 정말 좋아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은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기 염소. 지금도 그 노래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유를 몰랐는데 할아버지. 하은이가 김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그럼 당연하지. 김태수가 울먹였습니다. 너는 내 인생의 전부였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욱 그랬지. 너 하나 보고 살았단다. 그럼 왜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컸을 때라도 말하고 싶었어. 수없이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네가 떠날까봐 무서웠어. 하은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세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혼란스러워요. 26해 동안 내가 누구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내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기분이에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를 원망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를 속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신 것도 사실이잖아요. 밥 먹이고 학교 보내주고 아플 때 돌봐주시고. 지연아. 수진이 다가가려 했지만 하은이가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강지연이라는 이름도 아직은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며칠, 몇 달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제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그래요. 시간을 가져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은이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살짝 열어둔 채로요. 그건 작은 신호였습니다.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겠다는. 마루에 세 사람이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김태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호는 주먹을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와 안도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딸을 찾았지만 딸의 마음은 아직 멀리 있었습니다. 수지는 살짝 열린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천천히 해.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얼마든지.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의 새로운 관계도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툴고 어색하지만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네 사람 모두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7시쯤 김태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조용히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제가 할게요. 수진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지연이 밥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연이 밥을 하고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수는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수진은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김치, 계란, 멸치, 시금치, 소박한 재료들만 있었습니다. 수진은 정성스럽게 계란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어렸을 때 계란찜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스크램블을 풀면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20년 만에 딸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도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찬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산골 마을의 공기는 맑았습니다. 정말 여기서 20년을 살았구나. 우리 지연이가. 마당 한쪽에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옷가지들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옷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였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 나와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둘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기, 2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은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옥 같았어요. 매일매일이 고문 같았죠. 당신 엄마는, 아니, 수진 씨는 우울증 약을 먹었어요. 나는 술로 버텼고요. 죄송해요. 왜 당신이 미안해해요? 잘못한 건 당신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있었다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민호가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도 함께요. 아침 다 됐어요. 수진이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은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들어와서 씻고 밥 먹어요. 네 사람은 작은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하은이 앞에 계란찜을 놓았습니다. 이거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은이가 계란찜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왜 그래요? 짜요? 싱거워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맛있어요. 그냥 왠지 모르게 익숙한 맛이에요. 하은이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 이 맛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계란찜, 그 따뜻한 기억. 지연이가 어렸을 때 계란찜을 정말 좋아했어요. 매일 해달라고 조르곤 했죠.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덜 어색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하은이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내가 할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항상 제가 하던 일이에요. 그럼 같이 할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은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하은이가 설거지를 하고 수진이 닦았습니다. 손이 참 예쁘네요. 수진이 하은이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민호 씨 손이랑 똑같아요. 손가락이 길고. 그래요? 하은이가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손목에 있는 점. 그것도 민호 씨 엄마 그러니까 당신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유전이래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자기 손목의 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점. 그게 친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라니. 설거지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호와 김태수는 마당에 앉아 말없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산책 좀 다녀와도 될까요?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같이 갈까요? 수진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네. 동네 한 바퀴만요. 네 사람은 마을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앞에는 하은이와 수진이, 뒤에는 민호와 김태수가 걸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아이였어요?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장난꾸러기였어요. 집에서 가만히 있질 않았죠. 늘 뛰어다니고 노래 부르고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도 많았어요. 유치원에서 제일 인기 많은 아이였죠.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빠를 정말 좋아했어요. 민호 씨만 보면 막 달려가서 안기곤 했어요. 아빠 하면서 뒤에서 걷던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거의 없어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가끔 꿈에서 봤어요. 누가 저를 안아주는 꿈. 따뜻한 품이었어요. 그게 아빠였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민호가 뒤에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을 어귀에 작은 정자가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거기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이가 김태수를 불렀습니다. 응.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물론이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야. 제가 어땠어요? 겁에 질려 있었어. 온몸이 젖어서 떨고 있었고. 그런데 내가 안아주니까 울음을 그쳤어. 그리고 나를 꼭 안더구나. 김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보고 우셨어. 우리 손녀 같다고 하시면서. 우리 부부는 자식이 없었거든.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를 원망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저를 속이셨으니까요. 진실을 숨기셨으니까요. 하지만 하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신 것도 사실이에요. 사랑해주신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더 복잡해요. 김태수가 하은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멈칫했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망해도 괜찮아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고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기다려주셔서. 네 사람은 한참을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침묵이 어제보다는 덜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봐도 될까요? 제가 살았던 집을 보고 싶어요. 그럼요. 언제든지. 수진이 반가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같이 가요. 당신 방도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부감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색함은 여전했지만 아침보다는 나았습니다. 하은아.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지연이라고 부르면 싫을까요? 하은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조금 어색해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익숙해지도록. 고마워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은이가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두 분의 딸이 맞을까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DNA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당신은 우리 딸이에요. 강지연이에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게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완전히 열어둔 채로요. 그건 또 하나의 작은 신호였습니다. 마음의 문이 조금 더 열렸다는. 마루에 누운 민호와 수지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 찾았어요. 응, 찾았어.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가족이 되는 건 이제부터예요. 그래요. 천천히 가요. 2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여정의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툴고 어색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회복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함께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은이는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자리에는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제가 살았던 집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천천히 보면 돼. 부담 갖지 말고. 3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지만 하은이에게는 낯설었습니다. 이곳 어딘가에 자신의 과거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호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하은이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정돈된 거실, 깨끗한 부엌,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슬픔이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제가 살던 집이에요? 그래. 20년 전까지는 여기가 너의 집이었어. 민호가 복도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방이 내 방이었어. 가볼래? 하은이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하은이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방 안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작은 침대, 분홍색 커튼, 벽에 붙은 동물 스티커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색연필과 스케치북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도 안 건드렸어. 네가 돌아올 거라고,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수진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이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베개를 만져보았습니다. 오래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책장을 열어보니 그림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한 권을 꺼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책장을 넘기니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강지연.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손글씨로 쓰여진. 네가 5살 때 쓴 거야. 글씨 쓰는 연습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책마다 썼어.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하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진짜였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여기서 살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장롱을 열어보니 작은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6살 아이의 옷들, 노란 원피스, 분홍색 티셔츠, 작은 치마. 이 옷들을 제가 입었어요? 그래. 특히 저 노란 원피스를 좋아했어. 맨날 입겠다고 조르곤 했지.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웃음 속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원피스를 꺼내 몸에 대어 보았습니다. 당연히 작았습니다. 6살 아이의 옷이었으니까요. 제가 정말 작았네요. 귀여운 아기였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였지. 수진이 하은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은이는 몸을 굳히지 않았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하은이는 벽에 걸린 액자들을 보았습니다.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첫돌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이 사진은 마지막으로 같이 찍은 거야. 내 6번째 생일날이었어. 민호가 한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에는 3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어린 지연이는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양쪽에는 젊은 민호와 수진이 딸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하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행복했어? 그때까지는, 네가 있을 때까지는.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내가 잘못해서 너를 잃어버렸어. 그게 평생의 죄야. 아니에요. 하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고였잖아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 살아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다행 아닌가요? 하은이의 말에 민호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살아있는 게, 다시 만난 게 기적이야.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좋아하던 거 해줄까? 김치볶음밥이랑 계란 후라이. 좋아요. 수지는 정성스럽게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하은이는 부엌 입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엄마가. 아, 미안해. 내가 해줄게. 앉아있어. 수진이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라는 말이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부르게 될 거예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식탁에 4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김태수도 함께였습니다. 어색했지만 어제보다는 나았습니다. 맛있어요. 하은이가 김치볶음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예전 맛이랑
똑같은지 모르겠네. 맛있어요. 정말로. 하은이는 먹으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맛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기억 저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하은이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같이 할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같이 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저기,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방에서 자도 될까요? 오늘 밤에.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 그래도 돼? 네. 한번 자보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던 그 방에서. 물론이지. 내 방인데.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는 자기 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20년 만에 이 침대에 누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기억은 없었지만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별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불을 끄니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민호와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꿈만 같아. 지연이가 저 방에서 자고 있어. 나도 믿기지가 않아. 내일은 뭐 해줄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 천천히 해. 부담 주지 말고. 하은이는 그 대화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내 부모일까? 아직 완전히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부감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잠이 스르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자신이 이 방에서 놀고 있는 꿈.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아빠가 퇴근해서 자신을 안아 올리는 꿈. 지연아, 아빠 왔어. 아빠.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잘 잤니? 수진이 반갑게 물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잘 잤어요. 다행이네. 아침 먹자. 미역국 끓였어. 미역국이요? 내 생일 음식이야. 생일 지난 지 오래됐지만 그래도 해주고 싶었어. 식탁에는 미역국과 여러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맛있게 먹어, 지연아. 수진이 자연스럽게 지연아라고 불렀습니다. 하은이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태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서툴고 조심스럽지만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일상이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서툴고 조심스럽지만 진심을 담아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하은이는 서울집에 머물며 조금씩 가족과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김태수 할아버지도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처음엔 불편했지만 하은이를 위해 받아들였습니다. 할아버지도 하은이의 가족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김태수가 기침을 했습니다. 가벼운 기침이었지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목이 좀 간질간질해서. 하지만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네. 나이 먹으니까 그런가 봐. 할아버지,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며칠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침은 더 심해졌고 얼굴색도 안 좋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꼭 병원 가셔야 해요. 하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김태수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종합 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CT 촬영까지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때 다시 오세요.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할아버지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식사를 거의 못하셨고 기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듣는 날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가족분들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CT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폐암입니다. 그것도 말기예요. 이미 다른 장기로도 전이된 상태입니다. 순간 하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말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항암 치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연세도 있으시고 암이 너무 진행되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어야 6개월입니다. 6개월?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치료를 하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환자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김태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치료 안 할래요. 할아버지, 하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왜 치료를 안 해요? 해야죠. 항암 치료받으면 머리도 빠지고 토하고 힘들다며. 나이도 많은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구나. 하지만 괜찮아. 6개월이면 충분해. 김태수가 하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행복해. 너를 진짜 부모한테 돌려줬으니까. 이제 할 일 다 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하은이가 울먹였습니다. 병원을 나온 네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은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수진이 그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하은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밥 먹어야지. 먹기 싫어요. 아빠 들어가도 될까?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대답이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민호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이는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나도 모르겠구나. 민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빠는 김태수 할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어. 우리 딸을 데려간 것에 대해서, 20년 동안 우리가 겪은 고통에 대해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마워하고 있어. 할아버지가 너를 키워줬으니까, 사랑해줬으니까. 복잡한 감정이야. 저도 복잡해요. 할아버지가 절 속였어요. 진실을 숨겼고요. 하지만 하은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진짜로 사랑해주신 것도 알아요. 배고프면 밥 주시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시고 할아버지 없이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민호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울어도 돼. 많이 울어. 다음 날 아침 김태수가 네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할아버지? 바다에 가고 싶어. 평생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어. 그럼 가요. 당장 가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이틀 후 네 사람은 동해 바다로 향했습니다.
바다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김태수가 바다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넓구나. 이렇게 넓을 줄 몰랐어. 네 사람은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답다. 김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이가 불렀습니다. 응? 할아버지 미워하지 않아요.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요. 고맙다, 하은아.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할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김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내 진짜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손녀처럼 사랑했어. 정말이야.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오래 사세요. 치료받으세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이제 너무 피곤하구나.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김태수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원망했어요. 미워했고요. 하지만 지연이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김태수는 두 사람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할아버지는 편히 갈 수 있어. 네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김태수는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습니다. 하은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면 할아버지는 이미 떠나고 없을 거야.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편지는 길었습니다. 2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지만 슬픈 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김태수 할아버지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혼자 걷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은이는 매일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할아버지, 물 드릴까요? 고맙구나. 하은이가 물컵을 들어 할아버지 입에 대어드렸습니다. 김태수는 조금 마시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됐어. 더 드셔야죠. 배가 안 고파? 괜찮아. 민호와 수진도 할아버지를 돌보는 일에 함께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들의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태수가 네 사람을 불렀습니다. 다들 와봐.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네 사람은 할아버지 침대 곁에 모였습니다.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은이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는 행복했어. 너희들을 만나서. 김태수가 하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할아버지의 자랑이야. 할아버지, 민호 씨, 수진 씨. 김태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셔서. 할아버지,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가족이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김태수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편안한 꿈을 꾸는 것처럼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은이가 할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하은이는 할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민호와 수진도 함께 울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합천 마을 사람들이 몇 분 오셨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늘 남 도우시고 하은이를 정말 예뻐하셨지. 손녀 자랑 입에 달고 사셨어. 사람들의 말에 하은이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할아버지를 합천의 공동묘지에 모셨습니다. 할머니 옆자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할머니랑 다시 만났어요. 외롭지 않을 거예요. 하은이가 무덤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민호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야. 너한테 주라고 하셨어. 하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하은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면 할아버지는 이미 떠나고 없을 거야.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구나. 20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 너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너는 온몸이 젖은 채 떨고 있었지. 할아버지가 안아주니까 울음을 그쳤어. 그때 할아버지는 생각했단다. 이 아이를 지켜줘야겠다고. 잘못된 선택이었어.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어. 내 부모님께 돌려드렸어야 했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너무 외로웠고 너를 사랑하게 됐어. 할머니와 함께 너를 키우는 동안이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네가 처음 할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모든 순간이 보물이었어. 이제 너는 진짜 부모님을 만났구나. 할아버지는 안심이야.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 민호 씨, 수진 씨께도 전해다오. 정말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20년 동안 고통 받으셨을 텐데 용서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은아, 행복하게 살아라. 웃으면서 살아라. 그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야.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 거야. 힘들 때, 외로울 때 하늘을 올려다봐. 할아버지가 별이 되어 너를 비춰주고 있을 테니까. 사랑한다, 우리 하은아. 할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은 하은이는 무덤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민호와 수진도 함께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할아버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은이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뭐 먹고 싶니? 수진이 물었습니다. 이제 지연아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는 거 다 좋아요. 엄마. 하은이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돈가스 해줄까? 예전에 네가 제일 좋아하던 거. 좋아요.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자리였습니다. 할아버지도 함께 드시고 계실 거예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분명 그러실 거야. 민호가 빈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잘 드세요. 세 사람은 잠시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빠, 제가 대학교 다시 가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생각이야. 늦었지만 공부하고 싶어요. 사회복지학을 배우고 싶어요. 사회복지학? 네. 할아버지처럼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돕고 싶어요. 그게 할아버지께 보답하는 길 같아서요. 수진이 하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며칠 후 세 사람은 함께 합천 묘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산소 앞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저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사회복지학과요. 할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러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축하해 주시는 것 같아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진 찍을까요? 가족 사진.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할아버지도 함께요. 하은이가 할아버지 영정 사진을 꺼냈습니다. 세 사람은 영정 사진을 가운데 두고 나란히 섰습니다. 찍습니다. 민호가 셀프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하은이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가족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응? 사랑해요.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도 사랑해, 지연아. 정말 많이 사랑해. 차는 따뜻한 봄 햇살 속을 달렸습니다. 20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도 있었고 용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할 시간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집 베란다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 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저 별이 할아버지 같아요. 하은이가 가장 밝은 별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해요. 하은이가 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행복해라. 그게 할아버지의 소원이야.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긴 여정 끝에 마침내 하나가 된 가족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날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계절이었습니다.